서울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모두 5차례에 걸쳐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깨알같이 정답이 적힌 시험지와 전 과목의 정답을 기록한 암기장 등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교무부장 아버지와 쌍둥이 두 딸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숙명여고 측은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두 자매를 퇴학시키고 성적을 0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자매 측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신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기농빵 프랜차이즈 보네르 아띠 황준호 대표의 갑질 보도가 나간 이후 제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점주의 배우자까지 거론하며 욕설을 퍼부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뿐만 아니라 황 대표가 재고 냉동빵을 팔 것을 지시하고 대형마트에 과일청을 섞어서 수제청으로 팔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두산을 꺾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6차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나온 한동민의 홈런포로 5대4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SK는 플레이오프부터 모두 11경기에서 홈런 21개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로 사상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로켓포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며 이곳에 대한 공습에 나섰고 팔레스타인 사람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어제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5차례에 걸쳐 쌍둥이 자매에게 문제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지와 정답을 빼돌린 유출자로 지목된 전 교무부장 아버지와 쌍둥이 두 딸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네, 학교 측은 이 두 학생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시키기로 했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최고 징계인 파면 조치를 내려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1점 차로도 등급이 달라져 버리는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신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모두 5번에 걸쳐 총 18과목에서 시험 문제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기간도 입학 직후인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줄곧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올해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직전엔 야근을 하면서 금고에 보관된 시험지와 정답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집과 학교에선 올해 1학기 기말고사에 전 과목 정답이 적힌 암기장이 나왔고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에 답이 쓰인 붙임 쪽지도 발견됐습니다. 쌍둥이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어 시험의 서술형 답안 역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시험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쌍둥이 자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경찰은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빼돌렸다는 시험지와 답이 적혔다는 메모지 등 각종 정황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전 과목 정답을 기록한 암기장과 미리 외운 정답을 시험지 한쪽에 적어놓은 듯한 메모를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자매 측은 시험을 마친 뒤 정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쌍둥이 자매가 올 여름에 치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물리 과목 시험지입니다. 시험지 한쪽에 작은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5개씩 적힌 숫자는 객관식 정답표와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어와 영어,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에서도 비슷한 표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암기한 정답을 적어놓고 이후 답안 기록 카드에 옮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쌍둥이 동생의 암기장도 있습니다. 여기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모든 과목에 대한 정답이 적혀 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일본어와 화학 과목의 정답 일부가 적힌 것으로 보이는 붙임 쪽지의 경우 경찰은 글씨 크기에 주목했습니다.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에 빼곡히 적힌 글씨로 봐서 시험장에서 보기 위해 만든 이른바 커닝 페이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답이 적힌 메모 등에 대해 부녀 모두 채점을 위해 시험이 끝난 뒤 적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 교무부장의 변호인은 경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을 모아서 유죄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 심사 소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심사했습니다. 유치원 정상화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에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한 겁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외에 다른 의원들의 안을 포함해 병합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병합 심사에 동의한 바 없다며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법안 심사 소위에서 유치원 정상화 3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공기가 깨끗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울산을 비롯한 일부 해안 지역은 매우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북풍이 계속해서 중국발 스모그를 차단하는 에어커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오늘과 비슷한 기압 배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람의 방향이 살짝만 바뀌더라도 중국발 오염물질이 빠르게 밀어닥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일부 지역에 남아있던 미세먼지가 사라지면서 전국적으로 깨끗한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벽 5시 기준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6 마이크로그램, 대구는 22 마이크로그램에 머물러 보통 수준입니다. 특히 울산 등 일부 해안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 마이크로그램을 조금 웃돌며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어제 온통 뿌옇던 대구 83타워 주변과 부산 민주공원에서 바라본 답답했던 하늘도 지금은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시야를 가렸던 안개도 걷히면서 전국 곳곳의 가시거리도 매우 길어졌습니다. 새벽 5시 기준으로 백령도와 강릉의 가시거리가 20km를 웃돌았고 서울도 13km 안팎을 보였습니다. 한결 깨끗해진 공기는 어제부터 서해상에서 불어온 강한 북풍 때문입니다. 이 바람이 중국 화북 지역에서 발생한 스모그를 차단해 일종의 에어커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 내륙의 바람 세기도 강한 상태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내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기압 배치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를 막아주던 바람이 방향을 조금이라도 틀면 중국발 오염물질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내륙의 바람이 조금만 약해져도 국내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바뀌어 쌓일 수도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이 핵 합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를 하고 경제 제재를 다시 시작한 이후에 나온 국제원자력기구의 입장입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IAEA는 현지 시간 12일 펴낸 보고서에서 이란이 핵 합의인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중수, 전홍축 우라늄 보유량이 각각 한도인 130톤, 300kg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설 점검 과정에서도 이란이 적극 협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2015년 7월 이란 핵합의 체결 이후 3개월마다 나오는데 지난 8월 보고서에서도 IAEA는 이란이 합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지난 1단계 제재 때 독일과 영국 등은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제재 무력화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에서도 최근 미국의 경제 제재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보복성 공격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침입해 교전을 벌인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후 가자지구의 로켓포 공격, 이에 대응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는 팔레스타인 군인을 포함해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총성과 포성,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후 전투기와 헬리콥터, 탱크 등을 동원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의 시설물 20여 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의 로켓포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날아온 로켓포에 이스라엘 버스 한 대가 맞으면서 19세 남성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포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이번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공습 하루 전에는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충돌로 팔레스타인 사람 최소 7명이 숨졌고 이스라엘군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하마스는 지난 8월부터 이집트 등의 중재로 휴전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부터 가자지구에서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이어졌고 이스라엘군의 실탄 진압으로 팔레스타인 사람 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최강자가 된 SK의 팬들이 열광한 어젯밤이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연장전 끝에 한동민 선수의 홈런으로 두산을 5대4로 이겼습니다. 지난 9월에 넥센전에서 터진 동점 홈런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어린이 팬이 생각도 납니다. SK의 우승은 8년 만이고 통산 4번째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3대4로 뒤진 9회 2사 SK 최정의 타구가 왼쪽 담장 뒤로 향합니다. 잠실 야구장을 뒤흔든 극적인 동점 홈런. 승부는 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양팀은 불펜진을 모두 쏟아부으며 팽팽하게 맞섰지만 13회 초 한동민의 방망이에 균형이 깨졌습니다. 외야 상단에 꽂히는 135m짜리 대형 홈런. 한동민은 타구가 넘어간 걸 확인하고 나서야 밝게 웃었습니다. 5시간을 넘긴 연장 혈투에 마침표를 찍은 건 에이스 김광현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등판해 공 11개로 마지막 아웃 카운트 3개를 책임졌습니다. 창단 4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정한 순간 김광현은 8년 전 우승 때처럼 양팔을 번쩍 들었고 동료들은 그라운드에 뛰쳐나와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시즌 팀 홈런 1위 SK는 플레이오프 1차전 박정권의 홈런부터 한국 시리즈 6차전 한동민의 홈런까지 11경기에서 홈런 21개를 쏘아올리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지휘봉을 내려놓는 힐만 감독은 사상 처음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 모두 우승컵을 들어올린 감독이 됐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 정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이 8개 생활 적폐를 추려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학사 비리, 불공정, 갑질 행위 등이 포함됐는데 오는 20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기업인 100명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특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단장을 맡아서 방북단을 이끌 예정입니다. 대북 제재 해제에 대비해 남북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무 점검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협치의 장을 열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일주일 만에 주춤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팀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불참했습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이 현재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해 안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택시 요금이 오르면 회사에서도 산업금을 올려서 기사들의 처우는 정작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산업금 인상 시기를 택시 요금이 오르고 6개월 뒤로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합의를 했습니다. 6개월 뒤에는 요금 인상분의 80%가 기사 월급에 또 반영이 됩니다. 서울시가 회사들의 서명을 모두 받게 되면 올해 안에 요금 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선물 등 수십억 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현대건설과 조합 관계자 300여 명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정부가 곧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카드사 노조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근원적인 정책이 아니라며 여당 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고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상인단체들은 오늘 서울 종로 세종로공원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다음 달 17일 안태근 전 검사장 재판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다시 증언을 합니다. 지난 7월에 한 번 출석했지만 당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 거짓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자격으로 다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서 검사가 요청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치료 목적의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1,000만 원 가까운 수술비를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 부담이 5분의 1로 줄어들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남 창원시에서 도로를 달리던 BMW 530D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차량은 지난 8월 안전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6시쯤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주행 중이던 BMW X5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시동이 꺼져 다시 시동을 걸자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유적이 많이 나온 아차산 일대에 경기 구리시가 역사공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유물들이 전시가 될 박물관과 고구려 민속마을 등이 들어서는데 2021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이번 수상 소식은 미국의 텔레비전, 음악, 영화 부문 시상식인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에서입니다. 올해의 그룹과 올해의 노래를 포함해서 4관왕입니다. 현재 일본 투어 중이라서 영상으로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룹 엑소는 데뷔 이후 지금까지 내놓은 정규 앨범 5장 모두 100만 장 판매를 넘어섰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누적 음반 판매량 1,0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박 6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열리는 파푸아뉴기니에 갑니다. 이 기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이 예정돼 있고 미국 펜스 부통령과의 접견은 현재 조율 중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명군 통일부 장관은 오늘 미국으로 갑니다. 고위급 회담이 갑작스럽게 연기된 이후에 북미 간의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이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포함해서 미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서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운영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국회 소관 예산안을 전체 회의에서 상정을 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김수현 신임정책실장이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중국발 수목으로 인해 또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행히 바람이 이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이 맑고 대기 흐름도 좋아 미세먼지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는데요. 다만 먼지가 축적된 서쪽 일부 지역에서는 농도가 다소 높은 곳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집 나서기 전에 대기질 정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내륙에 오늘 낮 동안 약하게 비 소식 있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최대 3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주말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이제 본격 겨울 맞이하셔야겠습니다. 곳곳 아침 최저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더욱 많아지겠고 또 서울의 낮 최고 기온 주말부터는 10도 안팎에 그치는 등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미리미리 더욱 두꺼운 겉옷 준비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대전이 14도, 광주와 대구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개성이 14도가 되겠고요. 그중 북부 지역은 중강 8도, 청진 10도로 비교적 낮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강원 영동과 동해안에는 곳곳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어 산행 즐기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인천의 종합병원에서 초등학생이 주사를 맞은 뒤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을 포함해 인천에서만 최근 2달 사이 4명이 주사를 맞고 사망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11살 김모군이 병원을 찾은 건 그제 오후 3시 2분이었습니다. 이후 10여 분 뒤 장염 주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20여 분 뒤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26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다른 종합병원에서 40대 남성이 진통제와 소화제가 섞인 주사를 처방받고 나서 2분 만에 의식을 잃은 겁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같은 달 13일엔 50대 여성이 항생제와 위장약을 섞은 주사를 처방받고 나서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이외에도 60대 여성이 마늘 주사를 맞고 폐혈증 증세를 보이다 나흘 만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2달 동안 인천시에서만 주사제 처방 이후 4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병원도 모두 다르고 환자의 연령과 성별, 처방받은 약도 다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폐혈증으로 숨진 60대 여성 사건은 조사 결과 주사제 오염으로 드러나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병원들에 대해서도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지난 11일 새벽 경남 밀양에서 조현병을 앓던 30대 남성이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편의점과 횡단보도를 잇따라 덮쳤습니다. 6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경찰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승합차가 갑자기 속도를 올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시민들에게 돌진합니다. 차량이 방지턱에 걸리자 차를 빼는가 싶더니 역주행으로 다시 돌아와 주차된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차량을 아예 인도로 올려버립니다. 간판하고 앞에 그 문 쾅 봤더만은 막 그 사람 앞으로 돌진하는데 전부 다 피하고 뭐. 2분 넘게 편의점 일대를 휘젓고 다닌 승합차는 이후 시내 방면으로 돌진했습니다. 결국 300m쯤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제 새벽 5시쯤 39살 박모 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박 씨는 범행 직후 도망쳤지만 편의점에 앉아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8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조현병 확인을 하고 약을 복용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건 당일날 약을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소셜미디어로 동승자를 모집한 뒤 교통사고 보험 사기극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마네킹처럼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광고했는데 나중에는 동승자들이 주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옆 차량과 붙더니 그대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한 남성은 지나가는 승용차에 손목을 부딪히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모두 보험금을 뜯어내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장면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사고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임신 8개월 된 부인이나 대여섯 명이 함께 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이드미러끼리 약간 다 접촉인데 그렇게 5명이 단체로 병원을 가서 600만 원이 넘게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23살 백모 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2014년 5월부터 4년간 12개 보험사로부터 180차례에 걸쳐 11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공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페이스북에 띄워 동승자를 모집했습니다. 마네킹으로 불리는 이 아르바이트에는 건당 2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 쉽게 돈을 번 20대들이 모방 범죄를 저지르면서 보험 사기는 피라미드식으로 확대됐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백 씨 등 주범 18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28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전원책 변호사가 돌출 발언 등으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해촉됐죠. 전 변호사가 내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번 해촉 과정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변호사를 위촉하고 또 해촉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뉴스룸에 출연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전 변호사의 해촉이 계속된 월권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강 특위에 이제 그 권한이 있는 건데 이제 지도 체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합당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까지 계속 커지고 나중에 심지어는 대통령의 임기까지 이제 연장을 하겠다고 이제 나오니까 이것이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된 겁니다. 앞서 전 변호사는 지난 9일 해촉된 뒤에도 전당대회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2월 말 전대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를 정말 하청업체 취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청업체가 되면 좋겠어요. 김 위원장은 이는 조강특위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전당대회를 7월 달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조강특위의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서 좀 걷어주셔야 되는데. 전 변호사는 해촉 직후 김병준 위원장의 조강특위 인사 외압설을 시사했는데 그때가 시작이었죠. 첫 약속과 너무 달랐으니까 그런 걸 제가 허용을 했으면 아무 일이 없었겠죠.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조강특위 인사가 원활하지 않아 2명을 추천했지만 당의 추천인을 말했을 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그 자신의 사람을 자꾸 심으려고 하느냐? 우선 이제 조강특위가 이제 인선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난항을 겪고 있기에 그거 잘 아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우리 당에 추천이 들어온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냐니까 본인이 이제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김 위원장은 오늘 전 변호사 해촉 사태 이후 처음으로 나머지 조강특위 위원들과 만나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합니다. 조강특위 위원들과 제가 이제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보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강특위는 아주 굳건하고 여전히 이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해촉된 전 변호사는 내일 오후 여의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자신이 해촉된 배경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폭로전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태극기 부대 영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인식과 네트워크를 공유하자는 거지 한국당으로의 통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분들을 한 그릇에 담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한 그릇에 담으면 그 그릇이 다시 깨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어떤 우파 정치 내지는 보수 정치라는 큰 틀 속에서 네트워킹을 좀 이렇게 하자 하고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에 있으면 되는 거지. 한 군데 다 집어넣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JTBC 유미입니다.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등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은 너무 일방적이어서 말이 안 통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GM 노조에 대해서는 폭력적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홍 원내대표는 GM 노조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입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작심한 듯 노조에 날을 세웠습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을 향해 너무 일방적이고 말이 안 통한다고 강하게 비난한 겁니다. 한국 GM 노조에 대해서도 폭력적이라며 쓴소리를 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테러에 해당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그 회사 사장 감금 사태도 있었고요. 협상장에서 막 책상을 치고 던지고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과거 GM 노조 임원들의 채용 비리와 횡령 사건까지 거론하며 반성할 줄 모른다고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GM 노조의 전신격인 대우차 노조의 간부를 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달까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오길 기다리겠다면서도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만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를 놓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게 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경제 성장률과 고용 쇼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탄력 근로제부터 살펴보죠. 정부와 여야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뭔가요? 일단 탄력 근로제 기간 관련한 겁니다. 이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어쨌든 법정 시간 주 40시간, 주 52시간을 맞출 때 그 기간 같은 경우에 현재는 3개월 내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노사 합의에 따라선. 그러니까 좀 일이 많을 때 한 달은 이제 좀 더 오버를 해서 일을 하고요. 일이 없을 때는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3개월 동안에만 이제 맞출 수 있게 됐는데 이렇게 좀 해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그 탄력 근로제의 허용 기간이 조금 짧은 것 같다. 그러면서 제기는 아예 1년으로 기간을 좀 넓히자. 그러니까 1년 내에서 큰 틀에서 이제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이고 노동계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이 3개월이라는 탄력 근로제 기간도 상당하게 이제 허용을 하게 된 건데 무려 1년을 늘리는 것은 또 말이 안 된다.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정부와 여권도 어느 정도 그 기간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아마 민주노총 이 노동계 입장에서는 더 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분노를 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믿었던 정부 여권마저 돌아서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막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서 오늘 21일 이제 총파업을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탄력 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노동계는? 그렇습니다. 일단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에 하나 정말 이제 재계의 요구대로 1년, 6개월 선으로 타협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초 탄력 그 주 52시간을 실행하려고 했던 목적들, 뭐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 해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일 몰릴 때는 계속해서 초과 근무를 막 하게 되면서 몸은 몸대로 축나고 뭐 당초 목적은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 노동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게 될 경우에 임금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법정 근무 시간을 맞추게 되니까 초과 근무 수당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초과 근무를 해놓고도 초과 근무 수당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역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동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또 뭐 야당도 역시 탄력 근로제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합의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뭐 협의를 통한 노동계와 뭐 정부, 뭐 여야, 국회까지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대목이고요.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좀 강력 반발을 하게 되느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이슈를 뭐 정부와 노동계가 풀려는 게 아니라 아예 국회까지도 개입하는 좀 입법 이슈로 좀 넘겨보려는, 그러니까 여야까지도 함께 들어와라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위한 어떤 하나의 전략적인 포석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야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와 노동계만 맞서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까지도 들어와서 큰 틀에서 입법과 이제 사회 전체가 이 이슈를 다루자라는 아마 그런 포석도 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민주노총 21일에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타협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 여야 이제 모양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탄력 근로제 기간을 1년까지도 늘려야 된다. 여권에서는 1년은 너무 말도 안 된다. 한 6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아예 이제 이걸 사회 아젠다로 나와서 사회 이슈로 다시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막 그런 쪽으로 나서게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때 나온 결론도 노동계 쪽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아마 그런 의문은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총파업 21일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는 국회가 직접 나서서 정치권이 아마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2기 교체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홍남기, 김수현 라인. 네. 재계, 노동계 쪽의 반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김수현 실장 후보죠. 네. 가 얘기했던 그 원팀으로 가겠다라는 것과 이제 앞으로 경제 컨트롤 타워는 실장 참모 라인이 아니라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쪽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원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2기 경제팀 역시도 1기와 어쨌든 방향은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뭐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시장의 반응은 그럼 1기 팀의 성과를 한 번은 정리는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1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금 1기의 과제가 뭐 큰 틀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행 업무가 와 있는지, 아니면은 특유의 뭐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도 이게 경질성 인사인지 아니면 그냥 인사인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앞 1기 팀에 대한 선을 긋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들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미 임명이 돼서 그렇죠. 정책실장으로서의 예, 임무를 그렇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네. 있는데, 자, 이들 새로운 경제팀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 일자리 문제로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고용 쇼크를 먼저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다음이 성장률 문제입니다. 이제 뭐 홍남기 후보도 홍남기 이제 그 경제부총리 후보 역시도 잠재 성장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단기 과제는 지금 고용 쇼크, 뭐 당장 다음 달, 뭐 이번 달 발표될 고용 지표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고요. 좀 중장기 과제로는 지금 한국 경제의 뭐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너무 많이 꺾이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뭐 단순히 일시적으로 몇 개 몰핀 주사 맞는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마 이 단기와 장기 과제들을 함께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아마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 역시도 뭐 일갈로 얘기하는 것이고 두 가지 문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에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낮췄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있고 실제 성장률이 있는데 이 차이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면요, 한 이제 국가 경제가 오버하지 않고, 쉽게 네. 말하면 오버가 뭐냐, 막 이런저런 부양책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필연적인데 그런 물가 상승을 이루지 않고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률을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그 한 국가 경제가 갖고 있는 기본 저력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뭐 인위적인 거 없이도 이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어. 이게 우리가 한때는 뭐 7, 80년대 9%까지도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있었는데, 이게 거의 뭐 수직 낙하를 하면서 지금 2%대까지 왔고요. 여러 가지 경제연구소에는 2020년부터는 아예 1%대로 꺾게 되는, 그야말로 잠재 성장률마저도 함께 꺾이게 되는 이런 시기가 온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몇 개월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힘을 그 연구를 해야 되는 과제인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지금 비전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힘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앞으로 뭐 한국 경제 5년, 10년간의 또 하나의 숙제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봐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했던 거, 철강, 자동차, 뭐 조선 다 이제는 중국계 됐고요. 다 옛 뭐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새로운 힘을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5% 안팎까지 떨어졌고, 내년 성장률 예상치는 2.3% 정도로 또 예상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실제 경제 성장률보다는 잠재 성장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러나 네. 뭐 지금 실제 경제 성장률 꺾이는 폭과 속도도 크기 때문에 이 역시도 뭐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쇼핑 축제인 광군제에서 하루 만에 약 35조 원이 거래됐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모처럼 중국 시장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사드 보복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신호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인터넷 스타가 한국 라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광군제에 맞춰 이런 인터넷 방송이 나가면서 이 회사 라면은 8억 원어치가 넘게 팔렸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 광군제가 사드 보복에 시달렸던 지난해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사드 때는 한국 제품들이 다 좀 잘 안 팔리는 형국이었으니까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지난해 5위까지 떨어졌던 국가별 판매 순위도 올해는 일본과 미국에 이어 3위로 회복됐습니다. 중국인들이 광군제 때 가장 많이 산 해외 제품 7위에도 우리나라의 한 화장품 브랜드가 꼽혔습니다. 지난해 광군제 때보다 매출이 5배로 늘어난 화장품도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 의류업체는 하루 동안 720억 원어치가 넘게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사드 보복이 끝났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만 이번 광군제 이후로 중국 시장이 조금씩 풀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유기농 빵 프랜차이즈 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의 갑질 관련 보도가 저희 JTBC에서 나간 이후에 제보들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황준호 대표가 폭언과 욕설을 할 때 상대의 가족들도 거론을 했다는 건데 매장 직원의 부모님을 말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앞서 전해드렸었고 점주의 배우자 얘기까지 하기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서준석 기자입니다. 유기농 빵 브랜드 보네르아띠의 부천 상동점입니다. 해당 지점 직원은 평소 본사의 황준호 대표가 직원들을 시켜 수시로 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두도 가져갈 때도 있고 청도 가져가고 빵도 가져가고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다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이후 부천점 투자 점주가 법적 조치를 취하자 해당 점주에게 욕설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넌 남의 마누라도 하는 야. 네가 그렇게 해서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겨봐 그러면. 난 너한테 짓고 하지 않은데? 황 대표가 보낸 또 다른 음성 메시지입니다. 해당 점주의 부인도 언급합니다. 야, 니네 마누라를 팔아 이 야. 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개 행동하냐 이 황 대표는 다른 점주들에게도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주들은 황 대표의 욕설에 불안한 날들을 보내야 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매일같이 단톡방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초대를. 단톡방을 계속 초대를 하고 저보고 까부지 말고 직원 시켜서. 황 대표는 취재진에게 욕설을 남긴 이유에 대해 투자 점주들이 미수금을 갚지 않고 회사 돈을 횡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이 업체는 건강하고 신선한 유기농 빵을 표방해 왔습니다. 그런데 황준호 대표가 재고로 쌓인 냉동 식빵을 팔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직접 만들었다면서 수제청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팔면서 대형마트 제품의 과일청을 섞어 팔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어서 황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황준호 대표가 강남점 관계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냉동 식빵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식감이 다르다는 답장에 4개 10,000원에 파는 게 어떻겠냐고도 말합니다. 팔리트라고 양심 가지고 어떻게 팔아요? 팔리트는 유기농인데. 보네르아띠는 당일 생산, 당일 폐기하는 건강한 유기농 빵을 내세워왔습니다. 하지만 냉동 식빵 일부는 과자 등을 만드는 데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빵이 남잖아요. 빵이 남으면 그걸로 원래 과자로 만드는 거예요. 러스크는 그렇게 만들어요. 직원들은 황 대표가 대형마트에서 구입해온 과일청을 직접 만든 것과 섞어서 팔았다고도 말합니다. 이거 수제청 아닌데 왜 수제청이라고 파냐고 물어볼 적은 있었는데 원래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본사 직원들의 월급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첫 달 월급을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한 달 빨리 주겠다며 가져갔단 겁니다. 다시 돌려받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아니요, 그건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황 대표는 첫 달 월급을 교육비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해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사기, 가택침입, 강요 등 혐의로 경찰과 검찰 4곳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음주운전 때문에 윤창호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름이 남긴 것들이 많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한 이 이름을 딴 법안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라 어떻게 통과가 또 될지도 관심인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도 큰 이때.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행태가 여전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횡단보도 앞을 막아섭니다. 운전석으로 다가가자 차량이 갑자기 달아납니다. 순찰차가 따라붙어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들이받고 도망갑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좁은 길을 100km 가까운 속도로 질주합니다. 33살 김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직접 쫓아간 경찰관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중앙선 침범, 과속,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시민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무시한 채 엄청 위험하게 도주를 하여서 10분이 넘는 추격전 끝에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경찰은 김 씨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검거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1%, 이 상태로 1.5km를 운전했습니다. 이미 4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선 음주운전을 하던 경찰관이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A경위는 지난 8일 밤 단속을 나온 경찰을 지나쳐 고속도로를 16km가량 내달렸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경위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정부의 전수조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택해 채용 의혹이 시작된 곳 서울교통공사인데 이곳의 자회사들에서도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요. 내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같이 일했던 동료가 심사위원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의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유민봉 의원실이 제공한 이 자료에 따르면 전동차 정비를 담당하는 이 회사는 올해 4월 외주업체에 맡기던 업무를 옮겨오는 전환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 30여 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채용 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사장 결재만으로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을 뽑았다가 종합감사에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엔지니어링 측은 급하게 추진된 4월 1일 전환 업무 시작일에 맞추다 보니 부득이하게 인사위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자회사 메트로 환경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직원을 뽑으면서 채용과 관련해 인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장 방침으로 결정한 겁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통보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서울도시철도 그린환경은 지난해 팀장급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심사위원이 서류 심사에 참여했다가 특별점검에서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체력 검정과 면접 평가에서는 내부 심사위원을 배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원고 측,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 변호사들이 신일철주금 일본 본사를 방문했다가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신일철주금이 배상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자산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원고 측 변호사와 한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배상 문제 협의를 위해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 측 직원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물 경비회사 직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요구서라도 받아가라. 당신들의 책임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내려와서 이 요구서를 받아가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었던 말은 놓고 가라 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협의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보고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포스코 합작 회사인 P&R의 지분 30%를 신일철주금이 갖고 있습니다. P&R 자산 962억 원 가운데 30%인 약 289억 원이 우선 압류 대상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신일철주금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 자산을 현금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원고가 고령인 만큼 신일철주금 측과 협의의 여지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소송 기업들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기업을 압박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남과 북이 군사 합의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비무장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는 공동 유해 발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경쟁적으로 매설했던 지뢰부터 없애고 있는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 한 달여 동안 제거한 지뢰가 4,500여 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과 북, 유엔사가 함께 비무장화를 진행하고 있는 판문점 JSA에서 우리 측 지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600여 발을 발견해 제거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636발로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공동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도 북한 지뢰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10월 26일 기준으로 3,846발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 4,000여 발 수준으로 이렇게. 우리는 지뢰 20발과 폭발물 300여 개를 제거했습니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는 비무장지대 내 지뢰가 남쪽에 52만 발, 북쪽에 74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지뢰가 제거되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수천 발이 더 제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비무장지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GP 철거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10일까지 각각 GP 11곳에서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시킨 남북은 돌삭기 등을 투입해 GP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귤 상자 속에 귤만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정부가 북한으로 보낸 제주산 귤에 대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이를 두고 같은 당에서도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정부가 군 수송기로 북에 보냈다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북으로부터 칠보산 송이 선물을 받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담례로 선물을 보낸 일은 없다며 위험한 불장난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9월 북한에서 보내온 송이버섯의 담례라는 정부 설명에 대해 금전적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여러 말이 쏟아졌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귤박스에 무엇이 더 들어있는지 의심된다면 홍 전 대표가 밝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과 상자부터 시작해 엉뚱한 물건을 과일 상자에 담는 건 자유한국당이 전문이라며 괜한 시비 걸기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 쪽에 넘겨짚는 식의 그런 거는 저는 분명히 과도하다고 보고. JTBC 김나한입니다. 네, 어제부터 미세먼지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서해상의 강한 바람이 중국에서 오는 스모그를 막아주면서인데요. 계속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를 일입니다. 특히나 더 걱정인 게 중국에서 겨울철 난방이 시작되면서 미세먼지가 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이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중국 공기질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이 지수가 150을 넘는 4등급 중간오염 단계입니다. 내륙 일부 지역은 가장 높은 6등급인 매우 심각한 오염을 보여주는 갈색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7일부터 겨울철 난방이 시범 운영된 이후 급격히 나빠지는 추세로 풀이됩니다. 공기질은 주 중반 이후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기상국은 베이징 등의 공기질이 14일 심각한 오염 수준인 5등급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로는 세제곱미터당 200에서 300 마이크로그램 사이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15일부터 정식 난방이 시작되면 오염지수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인 중국 정부가 석탄 발전 등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줬습니다. 한국 대기질 예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주 후반에는 에어커튼이 사라지면서 중국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시에 발생해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산불로 현재까지 3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7,000채에 가까운 주택이 불에 탔고 30만 명이 넘게 지금 대피를 해 있는 상태인데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산불, 강풍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불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불길이 지나간 도시는 말 그대로 잿더미입니다. 강한 바람과 불길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불길이 삽시간에 주택가를 덮칠 기세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 3개가 번지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캘리포니아 북부의 캠프 산불로 뷰트 카운티에서만 29명이 숨지는 등 현재까지 모두 3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연락이 끊긴 주민 수는 228명에 이릅니다. 단일 산불로 29명이 숨진 건 미국에서 1933년 LA 크리피스 파크 화재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시 면적보다 넓은 800제곱킬로미터 산림과 6,700여 채의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산타애나 강풍으로 진화율은 2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타애나 강풍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어 사막을 지나온 고온 건조한 바람입니다. 지금도 시속 60km에 이르는 강풍인데 이번 주 최대 110km까지 달할 것으로 예보돼 소방당국은 초비상 상황입니다.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져 산불을 키우고 있어 현지 전력회사는 강제로 전력을 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인근 골프장 공사 때문에 비만 내리면 흙탕물이 돼버리는 바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가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해산물이 폐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비가 내렸던 지난 8일 경북 울진군의 한 바다 어장입니다. 정박된 어선들 옆으로 흑빛 파도가 몰아칩니다. 지금 울진에는 시간당 3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짙은 황토색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이 바다도 멀리까지 온통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물에 나뭇가지 같은 부유물질들도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바다가 흙탕물로 변하기 시작한 건 지난 여름 태풍 쏠릭이 닥쳤을 때입니다. 인근 골프장 공사장에서 하천을 따라 토사가 덮친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후부터 비가 내리면 바다가 흑빛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처음 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이튿날 비는 멈췄지만 바다는 여전히 누렇습니다. 흙탕물이 된 바다에선 따개비 하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해산물을 채취해 오던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냄새도 나잖아. 아마 죽으니까 하나도 없잖아. 이런 보면은요, 잠글 때 많이 있었다고. 지난 9월 주민들이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이 전복과 멍게입니다. 당시 이미 이렇게 껍데기만 남거나 살이 붙었지만 바닥에 떨어진 채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민들은 이 공사장 토사로 인해 해산물의 90% 이상이 폐사했다고 주장합니다. 부산 부경대학교가 멍게 등 해산물 시료를 분석한 결과 폐사 원인은 뻘물 유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자, 보세요. 일단 여기 입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벌려 있어요. 다친 상태거든요. 죽었는 거 먼저 우리 전부가 내가 주워왔는 거예요. 공사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골프장 공사장 바로 앞인데요. 보시다시피 흙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토사 유출 방지 시설이 있지만 흘러내리는 토사를 막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천에도 태풍 때 쌓인 토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싹 다 물이었어. 무리가 맑아서 버들묵지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수없이 몰고 골프장을 하고 보던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골프장은 울진군이 지역발전 차원에서 올해 초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군청과 시공사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쏟아지는 흙이 자연재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정화시설 하나 이상은 걸러낼 수가 없거든요. 한 이틀 지나면 또 바닷가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갈등을 빚는 곳은 또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앞바다. 배가 시동을 걸자 엔진이 돌아가며 바닥에서부터 누런 흙물이 올라옵니다. 바다가 흙물로 변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골프장 공사 때부터입니다. 2년이 지나도 피해는 여전합니다.
누적이 돼가지고 밑에 사 있으니까 한 3, 4년 이상 걸려야 그게 회복이 된다는 그런 말을 내가 들었어요. 골프장 측은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토사의 경우 환경부가 관리하는 오염 물질에 해당합니다. 관리부처가 누출 방지 시설 설치 여부를 검사하지만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번에 20mm 이상 비가 내려 피해를 입을 경우엔 규제나 복구 의무 조항도 없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어도 큰 비가 왔을 때는 유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높게 규제를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골프장이나 사업의 효율성,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는 바다를 이렇게 만들면서까지 추진해야 하는 것일까요?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네, 올해 수능이 이제 다가오니까요. 지난해 수능이 또 생각이 납니다. 수능을 앞두고 대혼란이었죠. 경북 포항에서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 났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됐었는데 거의 통과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지난 1년 동안 통과가 된 게 단 하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에 규모 5.4의 지진으로 경북 포항의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관련 법안 7건이 나왔는데 이 중에 한 건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들을 보면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 그리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재난 피해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복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올해 4월에 통과돼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은 매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공개할 때 기준금리와 또 여기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산금리 중에 더하고 빼는 이 조정금리도 공개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점장이 전결로 주는 각종 조정금리까지 은행이 공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북한에서 신고가 되지 않은 미사일 기지 13곳이 확인이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13곳을 확인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이 중에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의 미사일 기지를 분석한 내용도 공개됐는데요.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는 7개의 긴 터널이 있고 여기에는 최대 18대의 미사일 이동용 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다만 미사일 운영 기지가 발사시설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곳이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끝으로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제2의 국민투표가 결국은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브라운 전 총리는 한 강연회에서 2016년 이 국민투표 이후에 상황이 변했다면서 어느 시점에 국민은 최종 발언권을 원할 것이라며 국민투표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보통, 동해안 비, 그리고 주말 추워졌는데요.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몰려올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바람이 유입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미 먼지가 쌓여있는 일부 서쪽 지역에서는 농도가 다소 높은 곳이 있어 대기질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동해안에는 최대 30mm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높은 산간 지역에는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본격 겨울맞이 하셔야겠는데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이 참 고마운 오늘입니다. 늘 풍향이 이랬으면 좋겠다. 참 좋네. 마스크 벗을까 하셨고요. 다만 바람 방향 바뀌면 다 몰려온다던데 하시며 결국 해결된 건 없다는 점 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깨끗한 하늘이 이렇게나 소중한 거겠죠?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경찰이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5차례에 걸쳐 쌍둥이 자매에게 문제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교무부장 아버지와 쌍둥이 두 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학교 측은 자퇴서를 제출한 쌍둥이 자매를 퇴학시키고 성적도 0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숙명여고가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이들을 모두 퇴학시키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1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지만 학교 측이 퇴학 등 징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처리를 미뤄왔습니다. 특히 학부모 대책위원회 등에선 자매의 자퇴 처리에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성적과 관련해선 0점 처리를 한 뒤 다른 학생들 성적도 다시 산정할 예정입니다. 또 쌍둥이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에 대해선 최고 단계 징계인 파면 조치를 내려달라고 학교법인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후속 조치를 교육청 등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계의 관심은 여전히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수사를 마무리 짓고 전 교무부장 아버지와 쌍둥이 자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경찰이 전 교무부장 아버지와 쌍둥이 두 딸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는데 업무 방해 혐의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돼서 지금 수사를 받는 중이고요. 반면 이제 쌍둥이 자매는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수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경찰이 이 아버지와 딸들이 함께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로 이제 송치했는데요. 경찰이 기소를 할 수도 없고 또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없어요.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검사가 최종적인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경찰의 의견과 달리 이건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기소를 하지 않을 테고요. 불기소 처분을 내릴 테고 그게 아니라 경찰의 의견대로 역시 잘못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소를 할 텐데요. 기소를 하면 또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는 아직 경찰의 의견까지만 나온 상태고요. 앞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교무부장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구속이 됐고 혹시 말이죠. 두 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두 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동안의 관행을 볼 때 이제 가족들이 함께 공범관계라 하더라도 이제 그 중에서 일부만 구속을 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수사를 한 그런 관행들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 쌍둥이 자매는 또 성년도 아니거든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제 또 소년법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아버지가 구속된 상태에서 이 쌍둥이 자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그런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네, 일단 혐의는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업무방해 혐의고요. 혹시 뭐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업무방해예요. 업무방해인데 그 과정에서 그러한 그 업무방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텐데요. 절도죄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 방해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이번에 경찰에서 언론에 공개한 그런 증거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혐의와 또 그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까지 현재 그 입수를 한 상태에서 언론에 공개만 하지 않은 상태인지 아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여부는 뭐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총 18개 과목인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증거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 전까지는 심증만 있지 이게 물증은 없는 거 아니냐. 앞으로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만 보자면 상당 부분 물증이 이미 다 확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정답이 적힌 그런 그 암기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러한 그 시험지는 사실 그 시험 볼 때 지급이 되고 거기서 문제를 또 그 시험지 안에 그 여러 가지 풀이 과정들을 적도록 적게 돼 있잖아요. 문제를 암산으로 풀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을 적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 또 그 대신에 암기 또는 그 자료에 적어서 현장에 가지고 간 그 정답을 재빨리 시험지에 옮겨 적고 그 옮겨 적은 정답을 보고 이제 OMR 카드에 다시 적었다. 이런 정황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언론을 통해 공개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증거는 없지만 충분한 간접 증거가 있다. 그렇다면 이 업무방해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쌍둥이 자매 측은 이 같은 증거들이 있지만 이건 시험이 끝난 뒤에 정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일단 유죄로 전제로 말씀드리면 자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있으면 얼마든지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이 피의자 그리고 또 변호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다 간접 증거다. 네. 직접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데요.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직접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 영상이 있거나 뭐 누가 봤거나 이런 직접적으로 그 장면, 유출해서 업무를 방해한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거든요. 네. 하지만 간접 증거가 다양하게 있고 또 그러한 간접 증거들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그러한 간접 증거들을 연결했을 때 충분히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거는 직접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또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시신도 없는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살인죄를 인정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대법원에서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설령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처럼 다양한 간접 증거가 확보되고 그러한 간접 증거들 사이에 모순 관계가 없고 아주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면 업무방해죄를 증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그런 상당한 증거들이 어제 공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교무부장 아버지가 시험지를 복사했다는 증거 또는 시험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는 증거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네, 다만 이제 공소를 제기해서 유죄 네.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러한 문제를 유출해서 그러한 유출된 문제를 가지고 이 딸들이 시험을 봤는가 그로 인해서 업무를 방해했는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공소사실에 적시를 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검찰 수사가 또 이어질 텐데 검찰 단계에서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전체 범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까지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그런 수사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검찰의 수사 역시 직접적인 증거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일단 네. 지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복원하고 거기서 입수한 그런 자료들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사실 큰 기대를 걸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한 증거물을 또 입수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볼 때 여기에 더해서 이 아버지가 이 시험지가 금고에 보관된 날마다 또 야근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근무를 또 정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또 야근을 했습니다. 또 업무 중에 근무를 하면서 또 금고의 비밀번호를 또 알게 됐거든요.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상당히 이런 이 부녀의 업무방해죄 혐의를 증명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로 보이는데요. 다만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떠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과연 문제를 유출했느냐 네. 이 부분도 밝혀내서 공소장에 적시를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경찰의 수사 결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이 있을 텐데요. 그대로 검사가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그와 달리 검사가 새로운 수사를 해서 그 부분을 보강할지 검찰 수사의 그런 관건이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숙명여고 측은 어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퇴학을 결정했고 성적도 0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3심까지 가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는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쌍둥이 자매 측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그 행정적인 조치가 언제나 그 확정 판결 이후에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나중에 그 법원 판결 결과 이거는 죄가 아니다, 죄로 볼 수 없다, 이제 유죄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 행정 조치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은 법원의 판결대로 이제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행정적인 절차는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너무 늦으면 사실 그 행정적인 절차, 행정 조치의 어떤 실효성이 또 이제 반감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제 다른 학생들의 어떤 그 피해가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더 이런 행정 조치를 좀 더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의 고시원 화재가 전기 난로에 이른바 복사열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난로에서 나온 열기가 좁은 방 안의 이불이나 벽지에 전달되면서 불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쪽방촌과 같은 취약 지역의 화재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1차 감식을 한 결과 고시원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301호에 있던 전기 난로의 복사열을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3층은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29개의 밀폐된 작은 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301호의 전기 난로에서 발생한 열이 이불과 벽으로 빠르게 옮겨 붙었다는 겁니다. 고시원과 비슷한 환경에 사는 쪽방촌 주민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방 안이 좁은 데다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 전기 난로 등을 쓰다 한 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불 난로라니까요. 우리 개가 더 걱정하지요. 어떤 게 걱정되셨어요? 아니 불나고 하면 우리만 죽는 것도 아니고 주위가. 현재 고시원과 쪽방, 비닐하우스처럼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곳에 사는 이들은 37만 가구에 달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따돌림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공무원들이 페이스북 회사로 6개월간 출퇴근하면서 페이스북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규제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팀이 내년 1월부터 페이스북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온라인에서 횡행하는 증오 발언 등을 없애기 위해 페이스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글로벌 거대 테크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규제에 응한 것은 처음이라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 팀은 6개월 동안 회사로 출근하면서 페이스북 측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증오를 담은 언급 등을 없애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조사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온라인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내용을 줄이기 위해 이런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Les acteurs privés. Mais les ravages de ce qui est en train de se passer sont là. En particulier dans notre jeunesse. Le cyberbullying est une réalité qui conduit à des suicides que nous voyons chaque jour se multiplier.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같은 다른 테크 기업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5월 기업인들을 파리로 초청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페이스북 창업자 주커버그를 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악성 댓글 등의 문제가 심각해 새로운 규제 방안이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페루에서 유소년 축구단을 태운 버스가 추락해서 7명이 숨졌습니다. 소년들은 지역 축구리그 결승전을 치르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협곡으로 추락해 소년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안타까운 사고에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한 여성이 가까스로 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2일 터키 인근 해역에서 난민 15명을 태운 보트가 전복됐는데요. 지금까지 어린이를 포함해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3명은 구조됐고 나머지 2명은 터키 해안까지 헤엄쳐 왔는데요. 터키 해안경비대가 실종자에 대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용감하게 흉악범에게 돌진한 노숙자가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9일 호주 멜버른의 한 거리입니다.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흉악범이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며 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때 한 남성이 쇼핑카트를 방패 삼아서 흉악범에게 돌진합니다. 남성은 계속해서 카트를 들이밀면서 위협했고 결국 흉악범은 경찰에 총을 맞고 쓰러졌는데요. 경찰을 도운 이 남성은 카트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노숙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성을 위한 모금이 시작되기도 했는데요. 남성은 생애 처음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터널 안입니다.
달리던 트레일러의 적재물이 폭발하듯 산산조각 나는데요. 자칫 뒤따르던 차량들의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입니다. 대형 적재물을 실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터널의 통과 높이 제한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다행히 뒤따르던 차량들이 재빠르게 피해서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수칙을 꼭 지키고 방어운전도 항상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있었던 경북 포항 지진으로 이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가 됐지만 단 한 개만 통과됐다는 소식 앞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년 동안 이곳에서 이어진 여진을 연구한 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3,000번이 넘는 여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진이 난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땅이 갈라지며 주차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으로 경북 포항 일대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진한 고려대 교수와 김광희 부산대 교수팀은 인근에 설치한 지진계 12대로 여진을 추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포항 지진 이후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여진은 모두 3,400여 회입니다. 이 중 규모 2.0 이상의 여진만 100회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여진이 발생한 위치가 달라진 양상이 포착됐습니다. 기존 포항 지진을 일으킨 단층은 북북동 방향의 단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북서 방향의 또 다른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움직임이 없던 단층입니다. 포항 여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던 4.6의 지진도 이 단층이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로운 방향의 지금 단층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 포항 지진을 일으킨 단층이 이 단층에 영향을 또 줬던 거고. 해당 연구진은 지열 발전소 개발이 포항 지진에 끼친 영향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박소윤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것을 두고 야당들이 연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등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회의는 어제 무산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편 어제 예결위에서는 유은혜 부총리와 야당 의원 간의 설전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을 놓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직접 간담회도 하고 직접 들어보세요. 저 보고만 받지 말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탁상 행정하는 거예요. 그럼 의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의 이런 부적절한 회계 사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장관, 내가 장관한테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설전은 태도 논란으로까지 번졌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충분히 기회를 주고. 결국 예산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예결위가 소동을 빚었습니다. 야당은 또 경질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대신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산 심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자세를 낮췄지만 걱정이 많은 시점에 정책실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까지 나오라는 야당의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5일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홈런 공장 SK는 처음부터 끝까지 홈런이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도 극적인 대포 2방으로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3대 4로 뒤진 9회 2사 SK 최정의 타구가 왼쪽 담장 뒤로 향합니다. 잠실 야구장을 뒤흔든 극적인 동점 홈런. 승부는 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양 팀은 불펜진을 모두 쏟아부으며 팽팽하게 맞섰지만 13회 초 한동민의 방망이에 균형이 깨졌습니다. 외야 상단에 꽂히는 135m짜리 대형 홈런. 한동민은 타구가 넘어간 걸 확인하고 나서야 밝게 웃었습니다.
5시간을 넘긴 연장 혈투에 마침표를 찍은 건 에이스 김광현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등판해 공 11개로 마지막 아웃 카운트 3개를 책임졌습니다. 창단 4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정한 순간 김광현은 8년 전 우승 때처럼 양팔을 번쩍 들었고 동료들은 그라운드에 뛰쳐나와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시즌 팀 홈런 1위 SK는 플레이오프 1차전 박정권의 홈런부터 한국 시리즈 6차전 한동민의 홈런까지 11경기에서 홈런 21개를 쏘아올리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지휘봉을 내려놓는 힐만 감독은 사상 처음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 모두 우승컵을 들어올린 감독이 됐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축구가 전쟁 같다라는 말은 손꼽히는 라이벌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플레이트 대결이 그렇습니다. 충돌을 우려해서 미리 원정팬 입장을 막았고 라디오 중계 해설가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는 주문까지 받았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주룩주룩 내린 비 때문에 축구를 도저히 할 수 없게 됐는데도 팬들은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경기를 하지 않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미 최고 클럽을 가리는 무대에서 아르헨티나의 라이벌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플레이트는 하루 늦게 만나 더 요란해졌습니다. 이 대결을 보러 33시간짜리 축구 여행을 온 일본 팬은 우천 연기로 아쉽게 발돌린 사연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두 팀의 대결은 늘 사건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팬이 선수에게 최루가스를 뿌려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두 팀 관중 간 충돌을 우려해 아예 원정팀 축구 팬들 입장은 막았습니다. 팬들이 흥분할까 봐 라디오 방송 해설가들은 목소리 톤을 낮추기로 결정할 정도입니다. 그 열기는 축구로 올마붙었습니다. 홈팀 보카 주니어스가 앞서가면 리버플레이트가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2대2, 다행히 공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충돌은 없었습니다. 두 팀은 2주 뒤 다시 붙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과거 양 팀이 쏟아낸 충돌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일찌감치 결승전 중의 결승전이라고 예고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바람이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이 맑고 대기 흐름도 좋아 미세먼지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는데요. 다만 먼지가 축적된 서쪽 일부 지역에서는 농도가 다소 높은 곳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집 나서기 전에 대기질 정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내륙에 오늘 낮 동안 약하게 비 소식 있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최대 3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말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이제 본격 겨울 맞이하셔야겠습니다. 곳곳 아침 최저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더욱 많아지겠고 또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주말부터는 10도 안팎에 그치는 등 이렇게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대전이 14도, 광주와 대구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북한 지역은 개성이 14도가 되겠고요. 그중 북부 지역은 중강이 8도, 청진이 10도로 비교적 낮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강원 영동과 동해안에는 곳곳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눈으로 쌓이는 곳도 있어 산행 즐기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모두 5차례에 걸쳐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깨알같이 정답이 적힌 시험지와 전 과목의 정답을 기록한 암기장 등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교무부장 아버지와 쌍둥이 두 딸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숙명여고 측은 두 자매를 퇴학시키고 성적을 0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유기농 빵 프랜차이즈 황준호 대표의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주와 매장 직원들에게 이들의 가족을 거론하며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재고 냉동 식빵을 팔도록 했고 수제청에 대형마트 제품을 섞어 판매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근본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카드 노조와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는 자영업자들 각각의 장외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인단체들이 서울 종로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